안녕하세요. 고TV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알리제이사 윤지의 리서치 랩장입니다. 소개하실 거세요? 제가 더 유명하잖아. 여기 뭐 얘기하세요. 저는 뭐 몰라도 저 진행자예요, 저.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티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윤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김재영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음 김재영 소장님 얘기 맞죠? 이제. 그래서 뭐 저희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늦게 오신 분이 다 얘기하기로 한 거. 그렇죠. 이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네. 국장님, 신랑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그 두 분 소장님이 이제 옆에 계시니까 제가 든든하긴 한데, 네. 이 소장님은 최근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셨다. 그럼요. 네. 박사님 되시는. 축하드려야죠. 뭐 박사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발언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활동하실 때 소장으로 활동하실 거세요? 박사로 활동하실 거세요? 그래도 그동안 김 소장으로 활동했으니까 활동명을 바꾸긴 좀 그러니 네. 그냥 계속 김 소장.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둘 다 김 소장이니까 오늘은 김 박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영 소장이고요. 정비사업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주택자 이번에 발표된 거. 관련된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다 안 해줄 것 같았지만 틈을 열어줘야 되는 상황들에 이제 직면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와 관련돼서 5월 9일 기점으로 이제 중과세가 되는 건 확정이 됐고, 거기서 이제 유예 기간들이 이제 뭐 계약 기간까지 해주겠다, 혹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잔금은 빼주겠다, 혹은 임차인이 있으면 2년 정도 해주겠다,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효과들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니까. 네. 예. 사실 이미 다 아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줬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다주택자들한테 이번에 기회를 더 주는 이유가 뭘까? 이때 안 팔면 진짜 지옥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해드리는 게, 저는 이번에 다주택자들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그런 얘기해요. 안 팔고 버티면 더 올라가지 않겠냐? 네, 맞아요. 더 올라갈 겁니다.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도세 30% 중과세율까지 붙으면 최고 세율이 이제 82.5%까지 올라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 맞고서 그냥 팔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은 내가 팔고 안 팔고가 선택의 영역이라면 그때는 그냥 거의 내 의지와 무관하게 끌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러면 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하시는 게 수위가 최근에 SNS에서 정말 강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나는 명분을 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다주택자를 팔라고 경고해줬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팔았어? 그럼 너네는 보유세 열심히 맞아도 할 말 없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 이제 보유세 인상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를 강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일시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5월 9일이 지나가요. 그럼 이제 다 매물이 잠겨버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게 되기 때문에 물량들이 다 묶이게 되고, 그럼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할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정책으로 갔다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안 됐다라는 게 확인되면 결국 이제는 또 보유세 카드를 꺼낼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팔고 버티면 올라간 거는 맞다. 근데 버틸 수가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4년 반 동안 버틸 수 있느냐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어차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텐데, 그러면 그래서 궁금한 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특별한 전략이 있나요? 지금이 어떻게 따지면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팔 수 있는 퇴로가 열린 것들이 좀 크긴 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상관없이 거래가 자유롭다 보니까 정비사업 내에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었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특히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노후 불량된 건축물에 실거주를 하려고 매수하기보다는 나중에 완공되면 입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 팔려고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못 팔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사항에서 가장 유의미한 것 중 하나는 단순히 계약일까지 봐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세입자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는 최대 2년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직전에 매도하기 위해서 이제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뭐 6천만 원까지 제시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세입자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었고 해당 그 목동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를 이번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는 일단 포기한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사비를 제시를 했었다가 세입자가 그냥 좀 더 주세요라고 버팅기는 경우들 이제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매물들도 이제는 그런 물건들도 이제 매도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대책이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시니까 지금이 2월 13일이잖아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일단 14일 이상, 15일 이상 걸리고 그리고 지금 내일부터 오늘부터 설날 연휴고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3월달, 4월달인데 4월 중순까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유예한 기간이 없는데 거래가 쉽게 될까요? 오히려 지금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포인트인데 사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다주택자들을 골탕 먹이려고만 했었으면 5월 9일까지 잔금 치르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했었으면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 잔금이 3달 정도를 잡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설날도 끼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진짜 촉박해서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를 그렇죠.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물론 디테일에 가면 빠숑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계약이 아니라 진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약정금만 넣는다던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으로는 인정 안 해준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4월 중순에는 최소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굳이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 막 지역들 강남 최상급 지역에서는 뭐 가격이 좀 빠졌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좀 조정돼서 나온 매물들이 있습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실거래가보다도 좀 싸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근데 걔는 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요. 오히려 압구정 같은 그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서는 매물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그냥 이 가격에 살 거야? 실은 말고 이런 식으로 고고하게 있다가 이번에는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온 거라고 저는 보는 거지 이게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지역들은 호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매도하는 것도 세입자한테 이사비도 줘야 되고 뭐고 막 이런 거 고민하다가 지금은 이제 팔 수 있네 하면서 이제 정상거래 매물들로 등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오히려 매도자들이 여유를 좀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시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부동산원, KB국민은행, 저희 부동산 114, 33 모두 시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니까. 서울은 무조건 오르고 있죠. 네, 오르고 있는데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때 마치 상승폭 둔화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오른 폭이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시황 나온 걸 보시면 서초, 뭐 강남 이런 곳들이 0.07% 올랐다. 올랐고 뭐 0.01% 올랐다 이런 표현인데 거의 보합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거의 한 15%, 20% 급등했는데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게 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소장님은 김재경 소장은 오르고 오른다. 네. 그렇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단기간 뭐 가격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전망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뭐 이걸 가격을 빠지게 하려고 만든 제도는 아닌 것 같고, 김재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없으니까,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다주택자 매물에도 조금 쥐어 짜가지고,
조금이라도 매물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저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맞네요. 어느 정도는 뭐 조금 그러니까 이만큼이 필요한데 요만큼 정도는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효과인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뭐 서울 시세가 빠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부 갭 투자가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갭 투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출보다는 갭이 더 클 테니까 그런 수요들까지 좀 들어오게 되면 거래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근데 가격이 뭐 빠지거나 이거를 제가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래가 그래도 조금 숨통을 조금은 조금 트이지 않을까. 그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 해석에 제가 좀 덧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은 수요 초과 지역이다라는 건 두 분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대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은 수요 억제 조치인데 매도자도 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동하면 똑같이 수요 초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세금에 대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덜 까다로워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조건도 덜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럼 매도도 늘리고 매수도 늘린 거죠. 그렇죠. 그럼 동일하게 수요 초과 국면인 거죠. 이 경우도 어떤 쪽으로 이동해서 거래가 유발되고 이 부분들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한정해서 보면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수요 초과라는 그 부분은 변한 게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 쪽에서 주택이 이제 2건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가구 수 기준으로 200만 가구 정도 있어요. 서울에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2건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50만 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25%나 돼요. 네, 25%가 다주택자 구성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건 주택 기준이라서 아파트 기준으로 따로 돌리면 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따르면 4만 채는 더 나올 수 있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에 매물로 쌓여 있는 건 한 7만 채가 지금 6만에서 7만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았을 때가 9만 채, 적었을 때가 4만 채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4만 채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되는 플러스 알파 물건이 나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도는 단기적으로는 5월 9일 전에 크지 않나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숫자적인 걸 보다 보니까 뭐 정말 4만 채가 나오진 않죠. 그렇죠. 예. 뭐 절반만 나와도 다행이죠. 맞아요. 절반만 나와도 다행이고 네.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일시적 이주택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또 못 음. 팔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도의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진짜 다주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버티기보다는 일반 세율 해줄 때 파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있고 싶어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기 아까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사실 진짜 안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할 겁니다. 안 팔면은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커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매물이 잠기거나 혹은 조세 전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각가에 우리가 양도세가 뭐 3억 내던 게 8억이 되면 매각할 때 그거에 이제 매수자, 새로운 매수자와 이제 협상을 하죠. 나 이만큼 내야 되니까 너무 아깝다. 네가 3억만 더 줘. 이러면서 전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안 잡히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요 구성에서 봤을 때 허수가 좀 많거든요. 다주택자의 허수가 좀 많아요. 네.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자는 실질적으로 1주택자인데 이 통계 조사 시점에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만 있는 다주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하나, 뭐 지방에 하나 있어도 다주택으로 잡히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경우도 다주택으로 잡히죠. 그러면 진짜 좀 예. 제외해야 될, 엄격한 의미로 제외해야 될 것들이 꽤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으로 잡히죠. 그렇죠. 그것도 이주택이죠. 공유주택.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하나를 주거용으로 쓰면 다주택이죠. 아, 그만. 머리 아파요. 그래서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복잡하다. 셈법이. 심지어 이제 이런 구성을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한 게 2020년부터니까 그때 기점으로 다주택인데 내가 8%, 12%의 중과세를 맞으면서
사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취득세 8%, 12% 내면서 산다고 하셨던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보긴 봤는데 보셨어요? 근데 네. 흔치 않죠. 대부분은 다 취득세 중과액 이전부터 다주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상담을 이제 1년에 뭐 600건, 많을 땐 1000건씩 하거든요. 와. 네. 근데 그 안에서 네. 다주택인데 나 더 살게요 하는 건 최근 3년 사이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만 하고 있지 않았나 이 얘기예요. 제 주변의 다주택자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매년 팔고 있어요. 정책과 상관없이. 왜냐면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해요. 정책과 무관하게도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윤지혜 우리 랩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은 지금 사는 분위기는 아니다. 물론 김재호 백사님처럼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뭔가 이제 이게 뭐랄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일단 사고 좀 영향권 없는 거 팔겠죠. 근데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정리를 하죠. 예,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해서. 네. 네. 정리를 하는데 보통 구성은 이렇잖아요. 똘똘한 거 하나, 띨띨한 거 하나. 그렇죠. 그럼 보통 뭘 먼저 팔죠? 띨띨한 거 먼저 그거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들 딱 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강유정 대표님께서 아리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용인에 기흥에 있는 아파트 갖고 계신데 바로 그냥 기흥에 있는 거 딱 내놓으셨잖아요. 뭐가 똘똘한지 뭐가 안 똘똘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벨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그 다주택자의 구성은 빌라 유형들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장에 나오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해서 보면 사실 이제 뭐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동 의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 어차피 매물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 키는 아파트 쪽인데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정말 이제 정부가 의도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까지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영향을 미칠지가 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평가들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매물 잠김이라는 현상들은 사실 이미 발생했죠. 여기 질문 중에 매물 잠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있는데 매물 잠김과 관련된 게 과거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를 얘기할 때 공급 절벽이었잖아요. 근데 매물 잠김은 없는 상태에서 공급 절벽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출, 세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물이 잠기면서 기존 매물 쪽도 좀 부족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물건이 좀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뭐 물건 수에 대한 부족분들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매물 잠김은 이미 전년도 10-15 대책 혹은 6.27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6.27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6억 원 한도 규제하는 거, 저는 계속 의문인 게, 우리 그 외곽지, 경기도, 인천 외곽지에 이런 곳들, 혹은 수도권, 서울에서도 외곽지에 있는 좀 신축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이런 것도 다 6억 원 규제인 게 좀 시장에 안 맞지 않나요? 그 지방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이라고만 그렇죠. 돼 있으니까 수도권 내에 단독주택을 내가 뭐 외곽지인데 파주 같은 곳들, 의정부 같은 곳들에 사실은 고양시 이런 곳들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이제 매입하려고 할 때 이게 그런 단독은 이제 대지가 크면 한 2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6억 원인 거죠. 일괄해서 주담대니까.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아니 뭐 단독을 떠나서 지금 당장 파주의 아파트들도 지금 미분양들이 좀 심한데 해당 지역들을 갖다가 중도금 대출도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사실 이거 분양을 하란 얘기인지 하지 말란 얘기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집값 상승이 심한 데는 지금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좀 경기 남부 지역들이 그렇지 당장 경기 북부라든가 서부라든가 인천 이런 데들은 지금 정거점 회복도 못한 데들이 되게 많은데 똑같이 수도권으로 카테고리 잡아서 규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는 이제 알 것 같긴 합니다. 풍선효과 얘기 듣기 싫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만 좀 너무 과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상승한 것도 없는데 왜 똑같은 규제가 강남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하는 불만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하나 질문 주신 게 있는데 POCK 쓰시는 분이 질문 주신 거예요. 2월 12일 발표된 양도세 중과정책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래 2개 주택 모두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 1, 서울 A주택 취득일 2020년 4월, 조정지역 2년 실거주 요건 미충족, 그리고 서울 B주택 취득일 2024년 2월,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지역 2년 실거주 요건 미충족, A주택을 매도하고자 할 때 세를 끼고 매도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매도 가능하죠. 네, 저 이번에 조건에서는- 된다라고 네. 이번에 발표했으니까. 그렇죠? 저 조건에서는 매도가 가능하고 최대 2년인데 그 기준에서 그 계약 만기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도래하면 사실은 그건 이제 매입하신 분이 실제 입주하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A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심플하게 봤었을 때 일단은 다주택자만 새끼고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이겠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안 되겠죠. 내가 1주택자인데 비규제 지역일 때 사가지고 실거주 요건이 없어도 양도세 비과세가 돼. 세입자를 두고 있었어. 근데 1주택자인데 새끼고 매도도 가능하나요?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되겠지만 2주택 이상이면 되는 거고 거꾸로 새끼고 사는 걸 매수하는 사람은 저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라고 이번에 써놨잖아요. 예.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주택은 허가가 안 납니다. 팔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주택은 팔고. 다주택자는 안 되는 거고 1주택자에 한해서 처분 조건부로는 되는데 근데 여기선 무주택자만 된다고 해서 이게 또 처분 조건부에 1주택은 또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근데 팔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매도 잔금까지 해서 내가 무주택이 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고 이 경우는 되는데 네. 그렇게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뭐 한 달 내에 잔금까지 다 쳐서 없애고 하루에 계약다고 장관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잠깐 누구 줬다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갈아타기를 네. 막는 게 그래서 일시적 2주택까지 봐줘야 되는 그거 게 보면서 아닌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마치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기도 하는 거야 그냥 그런 특별한 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김재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예, 제가 봐도. 그래서 좀 뜬금없고 뭔가 이게 이전 정책,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며칠 동안 나왔던 것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긴 한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자가 수십억 하는 집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보유세 엄청 올릴 건데 감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자금 수요가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현금 부자가 어딨어? 오늘 나온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었죠. 안철수 국회의원이 아니 대출은 다 막아놓고 매물이 나오면 누가 사냐 하는데 웬걸? 예, 삽니다.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현금성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만 놓고 봐도 지난해 이제 청약 경쟁률이 150대 1이었어요. 서울 1순위에서, 당해 지역에서. 그렇죠. 그리고 30만 명이 몰렸어요. 거기에 이제 허수가 있죠. 중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허수 좀 빼내도 한 10만 명은 대기 중인 거죠.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뭐 강남 이런 데 600대 1 이랬으니까 그걸로 일단 증명이 되고요. 근데 청약은 자체 수요잖아요. 서울 수요. 네. 근데 이런 매물은 전국구 수요죠. 외국인은 차치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면 예, 있습니다. 예, 시장에 저걸 매입할 분들.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그 하소연하신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근데 보유세 이슈도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막 1%, 막 2%, 3%. 비거주 주택 찌라시 예. 보니까 3%라고. 그 찌라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고발 조치돼서 지금 곧 잡혀가실 분이라서 누군지 아세요? 그분? 누군지 모르죠. 근데 진짜 좀 뜬금없긴 했는데. 방구석 전문가. 방구석 전문가. 근데 뭐 올릴 텐데 우리가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겠죠, 종부세까지 포함한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최대 6%까지 했었잖아요. 지금도 5%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뭐 3%도 가능은 한 수준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 중에 국회의원 분들이 있어요, 지역구. 보통 그 지역구에는 보통 임차로 사시겠죠. 그리고 본 아파트들은 다 강남권에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비거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3%씩 내는 거겠죠? 찌르시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법을 만드실 건데, 좀 보겠습니다. 아, 네. 빠숑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가 이제 포인트인데, 일단은 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이 SNS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전 보유세 인상을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사실 조금 놀랐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다주택자들이 적폐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귀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되게 좀 고상한 표현이 있었죠.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 아, 맞죠.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이 되었는데 예.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죠. 정확하게는 박원순 10년 동안 정비사업 다 박살내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정비사업들을 갖다가 다 지연시켜가지고 공급이 안 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책이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이 다가오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니 그러면 이제 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적이 다주택자다라는 걸로 갖다가 약간 지지계층들한테 우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는 거를 하는 게 일단 1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보유세 인상이 전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따지면 대통령 집권하면서 증세 없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지금 돈 쓸 때는 엄청 많거든요. 역대 최고의 지금 예산 집행이 이제 2026년도 이번에 진행될 건데 그러면 이 예산 펑크들을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가? 증세를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심플한 게 다주택자들, 즉 부동산 세수 확보하는 게 제일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증세라고 하면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니까 약속을 이행 안 했네? 근데 이게 증세 프레임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사항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둘 다 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야 나는 분명 너네들한테 기회를 줬어. 이번에 팔라고 했어. 안 판 건 너네들이야. 실제로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 안 팔고 버티겠다라고 하니까 버티는 것보다도 즉 양도세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해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증세에 대한 사전 포석이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유세 엄청나게 높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돌아와서 질문자분이 아니 1주택자인데 그렇게 고가주택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뭐 좀 다른 포인트지만 그건 앞에서 다 답변해줬죠.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많다. 근데 보유세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1주택자는 걱정할 게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사실 많이 힘들 수 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장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자면 이제 12억 공제인데 요즘 공동명의로 많이 사지 않습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많이 권장해드려요. 고가주택이면. 그러면 인당 9억 공제로 줄어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 둘이 같이 하게 되면 18억 공제예요. 공제 금액만 18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시세랑 공동주택 가격이 또 다르고 공동주택 가격에서도 이제 공시가격, 공정시작 가격 비율 곱하고 거기서 이제 과세표준 잡히는 거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1주택자인데 문제가 될 경우 없습니다. 그게 문제되긴 쉽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비거주 1주택자들은 또 공격한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기에는 빠숑님께서 딱 얘기했던 것처럼 당장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만 보시면 국회의원들 이미 여러분들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보면 어디 보면 다 강남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도 분명 저는 주소지만 전입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여부, 자가보유 여부도 이제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방 활성화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전라도를 위해서, 경상도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산은 다 서울로, 우리 애들도 다 서울로 이런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결국 실거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재발등을 찍는 짓을 하지 않을 거다. 1주택자에 대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격까지는 하긴 어려울 거라 좀 봅니다. 그럼 뭐 거주용 1주택은 뭐 크게 부담 느낄 건 없는. 근데 뭐 금액이 아마 크게 부담스럽다고 하는 기준도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왜냐면은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공정시장가의 비율 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65%인데 90%까지 올라가면은 1주택자를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죠. 공시가격도 현실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고가 1주택자들한테도 이제 비례하겠다, 누진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너희들은 그런 비싼 주택을 살 정도의 돈이 있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세율을 좀 올려도, 아무튼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올려도 기분은 나쁘고 짜증나겠지만 이사는 안 갈 거니까 오히려 세금을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들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지금 1주택자들도 좀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능력 없으면 나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세도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월세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소득세 부분도 조금 더 감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세에도 목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는 부동산 잡는 거라기보다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 큰 것 같아요, 느낌상. 한동안 부동산은 이슈에도 한도 안 올랐잖아요. 우리가 보통 재테크 세미나 많이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마지막이 부동산이었었거든요. 요즘은 마지막이 무조건 주식이에요. 그만 보더라도 지금 주인공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보통 이제 큰 거시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맨 먼저 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하고 주식으로 가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주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5,000포인트 달성이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를 얻으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막 더 하시는데 그다음 목표가 코스닥 3,0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1,000 거의 안 됐었는데 뭐 기관들 갑자기 막 사더니 그냥 바로 1,000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갈아타기를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자가로 갈아타기를 하든지 전세로 갈아타기 할 때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하급지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사할 때도 더 좋은 집 가기 때문에 목돈 들어가죠. 전세도 전세 인상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요. 돈이 남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 지금 주식 투자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도 그냥 생각인데 부동산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올려주는 것들은 다 막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다주택자 규제뿐만이 아니라 1주택 전세까지도 막는 맞아요. 느낌이 들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삼성전자 하나라도 더 사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돈을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계속 중간중간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15만 원씩, 25만 원씩 또 줄 거잖아요. 그걸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식을 매출 살 수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뭐 주식시장 활성화한다는 게 나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나쁘다 좋다의 의미는 아니었었고요. 지금 모든 부동산에 나오는 정책들이 그냥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 같아요. 이게 상급지 갈아타기, 이게 매매든 전세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전세금 할 돈 빼서 주식 투자하면 뭐라고 하실 거세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보통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네. 이제 전세금 하라고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월세 살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걸 약간 위험하게 굴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쪽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주식은 위험자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국내는 좀 안 맞긴 하죠. 그런 과정에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질문을 또 보시면